네, 중국의 산업용 요소에 이어서 비료 원료인 인산 암모늄도 수출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원자재 수출 통제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상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산 암모늄, 이게 뭐 어떤 거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부터 좀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인산 암모늄은 저희가 화학 비료, 화학 비료, 농업에 쓰는 화학 비료의 재료이기도 하고 저희가 소화기의 분말 재료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그 수입하는 것 중에 저희가 1월에서 10월까지를 보면 한 95% 정도가 중국에서 수입이 되고 있고요. 물론 거의 다 중국에서 오는 거네요. 물론 그런데 인산 암모늄 국내 생산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수입산 중에는 95%가 중국산이고, 네. 그럼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를 보니까 중국 이제 경제 정책의 실무 사령탑이라고 불리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달 중순에 인산 암모늄이 지금 국내에서 중국 자국 내에서 공급도 좀 부족하고 가격도 좀 올라가고 원자재 수급도 좀 불안하니까 우선 수출을 좀 중단하자, 그래서 모든 통관 절차를 지금 중단하는 상태고요. 예. 그럼 이제 우리나라로 오는 모든 인산 암모늄들이 지금 중국의 항만에 올스탑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다시 재개될 것이냐, 수출 통관 절차가 언제 재개될 것이냐, 아직 미정입니다. 지금 아직 미정이군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농식품부에서 내년 5월까지는 문제는 없다. 지금 몇 달 그러니까 더 버틸 수 있다는 건데 이거 계속 길어지면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선은 내년 5월 정도까지 한 4만 톤 정도의 지금 비축량이 있어서 예. 인산 암모늄이 이제 비료의 재료가 크게 두 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요소고 또 하나는 인산 암모늄입니다. 그래서 인산 암모늄은 지금 중국산의 수입 비중이 95%인데 묶여 있어서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국내 생산은 가능하니까 조금 대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생산을 한꺼번에 또 확 늘리긴 좀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요소 부분인데요. 예. 요소가 저희가 생각해 보면 요소수 대란을 2021년에 겪으셔서 워낙 이게 산업용으로 뭔가 화물차에 들어가고 경유차에 들어가고 이런 요소를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요소를 가지고 가는 쪽이 농업이 훨씬 큽니다. 그렇군요. 농업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농업에서는 2021년에 이렇게 요소 대란을 한번 겪고 나서 수입선을 좀 다변화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산 요소 수입, 비료에 들어간 요소 수입은 비중이 한 20몇 %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예. 나머지는 중동의 비중을 지금 많이 늘려놓은, 카타르나 사우디 비중을 많이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럼 요소는 지금 뭐 수입은 좀 문제는 있지만 비료에 들어간 요소는 큰 문제 없겠구나.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면 예.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중동산 요소는 아무래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조금 물류 비용이 많이 듭니다. 조금 더 그렇군요. 비싸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비료 생산에 있어서 요소 측면에서, 그리고 인산 암모늄 지금 측면에서 좀 가격 상승분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문제는 타이밍인데요. 저희 12월에 보통 내년 농사 준비하면서 비료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때 지금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비료가 제일 필요할 때. 예, 비료가 제일 필요한 거를 스타트를 끊을 때 이런 일이 터져서 조금 내년에 비료 수급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비료 가격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예. 하나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3년에 있었던 정부가 좀 요소 가격이, 그러니까 비료 가격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면 예. 무기질 비료 같은 것들의 가격 인상분의 한 80%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했었거든요. 올해 그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예. 근데 내년엔 그게 이제 예산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비료 가격이 올라갈 상황에서 농가에서는 조금 보조금 같은 것도 없어지고, 사실 농가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요소나 비료 가격이 전체 농업 비용의 한 30-4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내년에 조금 농업계에서 조금 힘든 부분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중국의 요소에 이어서 또 인산 암모늄까지 수출을 이제 중지시키다 보니까 물론 중국 설명은 국내도 부족해서 그렇다라고는 하는데 이걸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믿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우선 요소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볼 부분은 9월에 중국의 요소가 수출이 한 60-70%가 인도로 예. 갑니다. 근데 인도에서 9월부터 갑자기 중국산 요소 수입을 많이 늘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요소가 갑자기 인도로 많이 수출이 되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인도가 뭐 사재기 하려고 그랬다는 등 어느 정도는 또 필요해서 그랬겠죠.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의 요소 수급이 문제가 됐었으니까 단기적으로 중국에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2020년 12월에 사실 중국에서 수출 통제법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면 국가가 어떤 국가 안보나 이익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법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법안에 있어서
해당하는 아이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단기적으로 요소가 뭔가 인도로 많이 빠져나가서 이런 정책이 나온 것 플러스 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정부는 점점 이제 광물 자원이나 어떤 자원들에 대해서 국가 내에서 지금 갖고 있으려고 하고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흐름도 또한 눈여겨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일종의 좀 무기처럼 쓰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가 요즘 들어서 많이 얘기하는 게 자원의 예. 무기화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과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흐름이라면 지금 요소에 이어서 인산 암모늄인데 이게 끝이 아니겠네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더 나오고 있는 것들이 뭐 갈륨, 겔마늄 이런 거 반도체에 들어가는 것들도 하고 있고요. 점점 품목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향후에 저희가 좀 고민해 보아야 될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반도체가 주력 수출 상품 중에 하나인데 이 중에 핵심 광물들이 사실은 중국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이런 어떤 자원들은 우리가 대부분 생산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통제했을 때 반도체를 생산하는 나라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미국 최근 들어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분쟁들도 점점 이제 강도가 강해지고 네.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국 정부가 이것을 레버리지를 삼아서 뭔가 정책을 펴고 그것들을 통해서 주변국들을 조금 길들이려고 하는 흐름들은 분명히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농업 종사하는 분들도 걱정이 많겠지만 요즘 또 화물차 또 운전하는 분들 요소 때문에 걱정인데 2년 전처럼 최악의 사태로 갈 것인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2년 전에는 사실은 거의 물류가 멈춰섰던 적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제 보통 요소수 대란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품귀 대란까지는 아니지만 품귀 현상의 초입 단계인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해지긴 했어요. 네, 부족해지긴 한 것 네. 같고요. 온라인 같은 데서 리터당 보통 평소에는 한 1,200원에서 1,400원에 팔리던 게 지금 2배를 줘도 조금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2021년에 비교해 보면 2021년에는 사실 6, 7천 원 하던 요소수가 3만 원 줘도 못 구하는 그 가격이 한 6, 7배 뛰어도 못 구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거든요. 아직 예. 그 단계까지는 가고 있지는 않은데 결국은 그 단계로 가기 이전에 이 사태가 끝날지 이제 지금 초입 단계니까 아니면 이게 조금 더 길어질지 사실 이거는 물류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농업 얘기도 했지만 농사 지으실 때 사실 요소가 비료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트랙터, 경운기 이런 거 돌리셔야 되거든요. 예. 컴바인 이런 거 돌리셔야 되는데 이것도 또 다 요소수랑 관련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이제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게 이제 더 크기 전에 좀 진화가 돼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은 좀 있습니다. 네. 앞서서 농업 쪽에서는 요소 관련해서 이제 중국 수입 비율을 좀 줄였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쪽은 어떤 거예요? 수입 비율이 중국이 좀 줄어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요소가 산업계 쪽에서는 예. 지금 여전히 수입 비중이 9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농업 쪽에서는 수입 비중이 많이 줄었는데요. 결국은 이거는 최근 들어서 저희가 수입 구조도 다변화한다고 하긴 했는데 91.8%. 네, 맞습니다. 예. 90%가 좀 넘는데요. 수입 예. 구조를 다변화하려고 했는데 그게 2022년에 70%까지 떨어졌다가 예. 최근 들어서 올라갔는데 결국은 이 요소라고 하는 게 국내에서 그러면 왜 생산 못하냐?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가격 경쟁력이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 요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환경 파괴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이슈가 있어서 국내 기업들이 사실 생산성, 채산성 맞추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결국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 건데 예. 결국 그럼 수입 구조를 다변화해야 되고 그렇죠. 수입 구조를 중국 중심에서 좀 더 넓혀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가장 싸게 이것을 생산해서 우리한테 가져올 수 있는 나라는 결국 중국이라는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럴 때 저희가 경제학에서 보통 어떤 역할을 예. 얘기하냐면 정부가 조금 보조금을 주어서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변화할 수 있는 부분을 정부가 좀 책임을 져줘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도 최근 들어서 법안으로도 논의되고 있고요. 예. 이게 지금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데 이 법안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조금 기업들도 그런 식으로 다변화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생기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요? 정부의 역할이 좀 요구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2년 전에 워낙에 크게 겪었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되는데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거 아니냐. 지금 뭐 지금 그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중국 이외 대안 찾기가 쉽진 않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가장 좋은 예로 저희가 좀
삼을 수 있는 게 2010년에 중국이 일본한테 뭘 했냐면 히토류에 대해서 수출 제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이 중국의 히토류 의존도가 한 90%였는데 이게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히토류가. 근데 일본은 그때 뭘 했냐? 단기적으로 이런 피해는 우리가 감수해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히토류를 수입하는 구조를 좀 다변화하기 위해서 호주나 뭐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 베트남 같은 나라에 히토류 채굴권을 많이 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구조를 다변화해서 경제 피해가 좀 적게 가는 방향으로 모색을 했던 건데 이때도 일본 정부에서 아주 많은 뒷받침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뒷받침이 좀 필요하다 이 부분은 기업은 결국은 채산성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네.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수익성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들은 정부에서 좀 보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중국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도 좀 제도적인 보완이 돼야 될 텐데 지금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이요? 네, 이거 빨리 맞습니다. 통과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던데 이거 어떤 법이길래 그런 거예요? 이게 공급망 기금을 조성해서요. 예. 이 장기 저리 융자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요소를 중국에서 갖고 올게 예를 들어 1,000원인데 예. 중동에서 갖고 올게 1,200원이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 200원이 아쉬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펀드를 조성해서 그 펀드에서 저리로 융자를 해줌으로써 기업들이 좀 숨통을 트여서 수입 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법안인데 현재 이제 법사위랑 본회의에 아직 통과를 못한 상황이고요.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내년 한 중반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수입을 다변화하려면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제도적으로 좀 지원이 돼야지 다변화해 줄 수 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주셨네요. 네. 지금 미국 금리 얘기도 좀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고용 지표가요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다 그러던데요.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이게 뭐 예. 가장 큰 이유는 한동안 이어지던 전미 자동차 노조, 미국 3대 자동차 회사들은 회사들의 개별 노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회사들의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종합 노조, 그러니까 집단 노조가 있습니다. 그 노조랑 최근 들어 파업을 했다가 이게 파업이 끝나면서 이 부분들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오면서 그 부분이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해서 지금 시장의 예상보다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라는 게 더 많이 생긴 것 같고요. 예. 실업률은 전달보다 약간 하락한 것 같고요. 전달이 3.9였는데 이번에 예. 3.7이 잡혔고 임금 상승률을 또 봐야 되는데 이게 한 4%대로 지금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조금 견조한 것 같아서 결론은 미국의 노동시장은 식구는 있지만 여전히 연준이 생각했던 것만큼 혹은 경제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빨리 식지는 않는다라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실업률 줄어들면 좋은 건데 일단 금리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호재는 아닌 거잖아요. 예, 호재는 예. 아니죠. 그래서 실업률이 이제 그러니까 실업률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은 연준이 그럼 우리는 금리를 인상해서 소비를 줄이고 등등등 좀 수요를 줄여서 결국은 고용도 좀 덜 되게 하고 예. 이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건데 문제는 그래도 지금 시장이 굉장히 이 뉴스를 반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실업률은 떨어졌는데 물가도 같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준이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왜 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급발진을 했느냐, 최근 예. 들어서 금리를 많이 올렸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 결국 인플레이션이 작년 7월 기준으로 한 9% 넘게 갔던 인플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3.2%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오래 사신 분들은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기억하실 텐데요. 지금 인플레이션 저희 정점으로부터 한 1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럼 한 70년대 초반에 있었던 1차 석유 파동 때 15개월쯤 지났을 때 피크에서 어느 정도 내려왔느냐. 그 예. 당시에는 한 절반 정도 내려왔습니다. 예. 14%였던 게 한 7%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예. 지금은 9%였던 게 3%까지 내려왔으니까 인플레이션의 하강 속도는 그때보다 조금 더 빠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시장 참가자들도 인플레이션이 이 정도로 내려오고 있으면 연준이 미국의 경기가 꺾여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잘 잡히고 있어서 금리를 내리는 뭔가 그들이 생각하는 연착륙 시나리오가 가는 게 아닌가라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의도한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연준은 어쨌든 간에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첫째,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잡겠다. 둘째,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인 경기 둔화나 침체도 감수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첫 번째는 일어나고 있고 두 번째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좋은 일이죠. 마지막 질문으로 이거 여쭤볼게요. 어쨌든 지금 3.2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어쨌든 뭐 목표치를 되게 높게 잡았잖아요. 2%대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 이자도 좀 비싸고 네. 인하가 언제 되나 이건데 네. 언제쯤으로 보세요?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예. 90년대 이후에 평균적으로 마지막 금리 인상이 있은 다음에 11개월 후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1개월. 네, 그럼 예.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이 적어도 지금까지는 7월입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년 한 6월쯤이라고 6월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전에 금리 인상기보다 지금은 인플레이션도 더 높았고 그리고 코로나라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경제 구조도 많이 바뀌어서 지금 뭐 고용률, 실업률 같은 거 별 꿈쩍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보다 약간 더 길어진다고 생각하면 여름? 여름 혹은 늦은 여름 예. 시원해지기 시작할 때쯤 예. 그때쯤으로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반기는 힘들겠군요. 상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